중국에서 대형 사고가 생겼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소형 핵폭탄급 사고입니다. 중국은 중국 리스크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중국은 잘나가는 기업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와해되거나 국가 자금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돈줄이 막혀 부도가 난 적이 많습니다. 결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때문에 부실 기업이 주저앉거나 중국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갑자기 대형 사고가 나서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긴급 속보로 알려진 사고도 세계 배터리 생산 1위 업체 CATL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LG를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고 해서 화제가 된 기업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이미 틱톡 등 SNS를 통해 사고 소식이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CATL 산하 기업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소식입니다. 중국 남부성 후난성에 위치하고 있는 배터리 재생 및 생산 업체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폭발로 이어졌고 버섯 모양의 불꽃이 일어나면서 소형 핵폭탄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출된 영상을 보면 대형 폭발이 얼마나 강력한지 촬영을 하던 중국인들이 기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방차들이 달려가고는 있지만 과연 저 엄청난 화재를 제대로 끌 수가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사망 1명과 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도일 뿐 피해는 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을 누르고 최근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하는 CATL의 자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CATL의 자회사 중에서 배터리 재생을 전담하는 기업이며 음극 전극체 생산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CATL 배터리의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커버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8일 중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CATL은 회사의 생산 및 운영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CATL에 악재가 터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폭발로 인해 배터리 시장에서의 CATL의 타격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와 폭발에 영향을 받은 시설이 CATL의 리튬이온 배터리용 음극 전극체를 연간 15,000톤 생산할 수 있는 오래된 공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CATL은 최근에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약으로 CATL의 주가는 15%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모델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한국의 LG화학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CATL의 대형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 사고로 테슬라의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서학 개미들 사이에서는 테슬라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주의보가 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의 공장에서 종종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광동성 내 화웨이 건물에서 불이 나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구실이나 실험실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이라고 했으며 아직 정식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통제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위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관리 소홀에 의한 화재 사건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기업 통제가 중국 리스크화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등에 타깃이 되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결국 화웨이를 통한 스파이 범죄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장비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되거나 정체가 의심스러운 칩이 장착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시도 때문에 화웨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기업을 한방에 망하게 하는 시도를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공산당이 리스크화된 것입니다. 화웨이가 이렇게 미국의 견제를 받은 것은 투명하지 않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이 아닌가 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CATL의 화재 폭발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CATL은 공장 수율이 45에서 55%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불량률이 높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수익을 내기도 힘들 정도의 생산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물량 몰아주기로 겨우 생존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LG화학과 SK, 삼성 등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문을 닫을 때까지 CATL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또 CATL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온-S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른 적이 많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통제된 상황입니다. CATL은 최근 국내 배터리 연구진을 고액 연봉으로 대거 영입해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기술 격차는 2, 3년 수준이라며 인력을 아무리 빼가도 단시간 내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일단 CATL은 대량 생산 체제를 풀가동해서 한국의 LG, SK, 삼성 등 세계사의 전체 총량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가 공세로 아무나 한 명 쓰러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기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공장을 계속 돌릴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저가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경영을 하던 CATL에게 발생한 이번 화재는 무사히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새롭게 돌아가게 되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의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덕이 높고 통제가 심한 중국 기업 등을 신뢰하지 못하는 서방 국가와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 등은 중국과의 계약이 수시로 바뀌고 갑자기 계약 파기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 의해 무한정 재정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성장한 국영기업들은 어느 순간에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중국 기업의 제조 라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철저한 품질 관리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조폭처럼 한국에 보복하고 한국에 대해 여전히 무례한 중국 정부는 막 나가는 조폭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좀 더 일찍 망할 수 있을 뿐이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번 대형 화재도 중국 정부의 주먹구구식 품질 관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으로는 최초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WTO 사무총장의 최종 후보 2명은 모두 여성입니다. 따라서 누가 되든 여성 사무총장이 나오죠. 이 역시도 사상 최초입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최종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은 지난 7일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WTO 사무국은 이 같은 내용을 8일 오전에 열리는 WTO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명희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예상대로 아프리카 후보입니다. 유 본부장이 최종 후보가 된 비결은 활발한 유세 활동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스위스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을 방문해서 각국 대사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활발한 유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유 본부장은 통상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이자 현직 통상장관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WTO 사무총장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등 각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결선 진출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었죠. 물론 결선 대상인 오콘조 이웰라 후보도 만만치 않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3라운드이자 최종 라운드의 협의 절차는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WTO 측은 최종 결론을 11월 7일 전에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164개 회원국이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선호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이 2라운드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면 2라운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 진출자 5명 중 2명이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투표 시작 때부터 아프리카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나라들이 많았죠. 그 이유는 WTO가 1995년 출범한 뒤 아프리카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세계은행 전무와 케냐의 이미다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아프리카 후보 중에 더 유력했던 건 케냐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정견 발표, 선거 캠페인, 언론 인터뷰 등을 거치며 뛰어난 웅변력, 차별화된 비전 제시로 지지도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었죠. 유럽의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이 대놓고 모하메드 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선 유력 후보였습니다. 반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세계은행 전무의 경우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유력 후보로 분류되었지만 경견 발표나 유세 등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화되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정견 발표 과정에서 이웰라 전무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약한 웅변력이 노출됐다. 반면 케냐의 모하메드 장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결선에 진출하는 건 나이지리아 후보입니다. 아프리카 후보 이외에도 유명희 본부장의 경쟁자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폭스 장관은 유일한 선진국 후보라는 점에서 선전이 기대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WTO가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WTO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아프리카 후보가 아닌 유럽 후보를 밀고 있으며 유럽 내 주요 국가들도 폭스 장관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아프리카, 영국 후보의 아성을 깰 유일한 다크호스로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최종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죠. 개도국의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후보는 선진국 진영으로부터 압도적인 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선진국의 지지를 받는 영국 후보가 올라왔다면 개도국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륙 순환을 배제하고 인물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나이지리아 후보는 압도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이고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곳이라는 점도 유 본부장에겐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 본부장에게 유리한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존재입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후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한국이 당선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심각한 수준의 무역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 본부장이 당선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총장의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일본은 유 본부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공연히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아프리카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현 총장인 거브레여 수스는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당선된 이유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아프리카 후보가 당선되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중국과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WTO 사무총장에서 사임한 호베르토 아베 제도 역시 미국에게 밑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줄 사무총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명희 사무총장과 유럽 후보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 본부장이 당선되었다는 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이유로 유 본부장의 2라운드 유세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유력 인사를 골고루 만났습니다. 이후 유 본부장은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적극적인 현장 유세를 펼쳤죠. WTO 회원국은 총 163개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별로는 아프리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표가 모두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단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한국이 후보를 냈지만 중국과 일본은 정작 아프리카를 지지하고 있죠. 케냐 후보와 2라운드 끝까지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표가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최근 유럽연합은 각 국가들의 판단에 맡길 뿐 표를 한 곳으로 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종 라운드보다 더 어렵다는 2라운드를 통과한 만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현재의 국제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유 본부장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